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네. 이번 주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가 함께한 공동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제주 동문 재래시장, 야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차례 양사가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 동문 야시장인데요. 네. 2018년 3월 개장을 했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금세 제주의 야간 관광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야시장이라는 평가를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네. 2018년 통계로 보면 일일 방문객 수가 평균 10,000명 가까이 되고 연간 171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70억 원에 이르면서 다른 야시장과 비교했을 때 독보적인 성공 모델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 평균 매출액이 네. 14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변에 선순환 효과도 생겨서 인근 시장에도 활기가 돌아서 기존 전통시장 매출도 10%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야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상인들은 나름의 소가리가 있다면서요. 네. 네, 야시장 매대 운영자들 대부분 청년들인데요. 이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야시장 매대 운영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협약 내용이 가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혹하다. 그 청년 운영자들이 그 가혹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네, 야시장에는 국비와 지방비 총 1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판매대와 조명시설, 벤치 등을 조성했고요. 제주시가 시장 상인회에게 위탁을 맡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야시장에는 32개 매대에 2명씩 총 64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하절기에는 오후 7시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인회와 청년 상인들이 맺은 매대 위수탁 협약을 살펴봤는데요. 각종 광고 홍보용 음향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꽃이 가슴 높이 이상 올라가는 일, 그리고 품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일도 역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열 경쟁을 막자는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시장 바로 건너편 일부 상점, 일부 상인들이 네. 야시장과 같은 규격의 매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야시장의 인기를 끌자 다른 상인들마저 점포를 야시장과 비슷하게 개조해 야시장 규약을 적용받지 않은 채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스피커로 강한 소리를 내며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호객을 전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매대 천장에 닿을 정도의 높은 불꽃쇼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개인의 영업장이기 때문에 야시장 상인들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 방문객들이 야시장이 아니라 바로 이 새로운 매대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실제 현장에서 만나본 방문객들은 그곳을 야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2018년부터 운영되어 온 야시장이 주변을 활성화시켰는데 이제 그 수혜를 바로 옆에 들어온 새로운 사업자가 누리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야시장 상인들이 우리가 들러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점포를 이제 야시장 매대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주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이제 이득은 좀 많이 취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진짜 야시장 상인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만나본 분들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손님을 불러오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돼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호객이나 스피커 송출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새로운 매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줄도 잘 세워야 저희가 장사를 하든 말든 하는데 그게 아예 안 돼 버리니까 저희는 그냥 답답한 마음이죠. 저희 사람도 많고 노래도 엄청 크게 틀고 하는데 저희는 노래 크게 틀거나 이러면 다 막아버리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간에도 상인회에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그 개조한 새롭게 생긴 야시장 매대에 들어온 상인들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야시장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상인회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상인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상인회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상도를 지킬 것을 권했지만 협조가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시장 논리로 봤을 때 경쟁의 관계인데 우리 야시장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그쪽 운영 있는 쪽에서는 임대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야시장 옆에 새로운 매대의 상인들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현행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매대 상인들 중에서는 과거 이 야시장에 입점했던 청년 상인도 있었습니다. 여기 새로운 매대 상인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야시장 상인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야시장이 잘 돼야 우리 역시 성공할 수 있는 협력 관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매대 쪽 상인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한 규제를 똑같이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 쪽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보다는 그 기존 야시장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이 현실적이다 이런 의견인 것 같네요. 네. 네, 또 살펴보면 이 야시장에 참여한 상인들은 한 달에 쉴 수 있는 날이 딱 2번입니다. 그 이상 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밤 10시 30분에는 반드시 단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쉬는 날에도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 야시장 상인들끼리 사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또 야시장 입점 상인 중에 어떤 이유로 상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면 대응 비용을 나머지 상인들이 분담해야 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뭔가요? 네,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될 경우 질서를 해치거나 기존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또 자주 나오지 않으면 매대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까다롭게 규정하지 않으면 입점 상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기업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 판매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교환,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약 내용을 까다롭게 규정을 한 겁니다. 네. 또 이 매대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3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한데 이 재계약 거절 통보가 내려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당사자들이 상인회와 갈등을 맺은 적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최근 규정이 엄격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런 갈등이 사실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거는 아닐 거고, 그리고 이제 야시장이 처음에 이제 생길 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제주시의 어떤 관리 감독의 임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입장은 뭐예요? 네, 사실상 행정은 아직까지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맺은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와 야시장 상인들 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건데요. 행정이 관망하는 사이 2020년 12월 선정돼서 이곳에 들어왔던 곳 중 매대 6곳이 장사를 접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이 애초에 세금 1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상인회는 위수탁 운영을 받은 곳이고 원 사용자는 제주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제 적극적인 행정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뭐 아주 그 어렵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있던 어떤 시장 상권의 어떤 활성화에 또 기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에서 한 4만 명 정도 접종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4월 중순 2만 명을 넘었고요. 5월 2일 기준으로는 4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 만 75세 이상 교육, 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병원과 약국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7일부터는 만 60세에서 74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네, 제주도가 집단 면역을 위해 내건 목표 인구는 40만 2,580명입니다. 네. 지금 4만 명이 넘었으니까 한 10%를 조금 넘긴 셈인데요. 제주도는 2분기 6월 말까지 12만 9천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의료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접촉 빈도가 많은 이제 교육계, 뭐 돌봄 종사자들부터 일단 우선 접종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도민들도 이미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지난달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우선 접종 대상자인 네. 의료인이나 돌봄 종사자, 사회 필수 인력, 비행기 승무원 중에서 이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뿐 아니라 일반 민간 동네 의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취소 물량에 대해서 동네 병원의 경우 누가 그럼 이 취소 물량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대상의 제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취소 물량으로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 성인들이 백신을 맞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들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이제 취소를 해버리면 지는 그 다음날 당일날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숫자가 줄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뭐 자기가 이제 접종을 하기 위한 예약 날짜에 본인의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이제 예약 취소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백신도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숨진 사례가 있었어요. 네. 네, 2건이었습니다. 네, 2명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자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직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서 일단 귀가를 한 건데요. 한 명은 접종 다음 날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요. 다른 한 명은 접종 닷새 만에 역시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이 제주 2건을 포함해서 전국 13건 사망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낮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사망자의 과거력이나 접종 후 임상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고령과 기저질환이 사망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5월 3일 기준으로 전국 접종 후 사망 신고자는 전국적으로 총 67건인데요. 이 네. 중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접종 후 중증 이상의 증상에 대해서는 2건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옹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권 행보가 맞냐라는 질문에 뭐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이 삼선에도 도전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에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네, 지난 4월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삼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죠.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원 지사의 정치 속내와 도정 운영,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로 미칠 영향과 제주 경과 분위기까지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저 잘린 줄 알았습니다. 정리된 줄 그럴 아셨군요. 예.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두 분을 참 부끄러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예, 좀 고전했죠. 고전하셨어요? 예, 고전했죠. 네, 그 원희룡 지사가 네. 그 임시의 도정 질문 첫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이제 뭐 예상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예. 거고,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나가고 뭐 이럴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으니까 예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예상하신 분들도 도정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지는 또 몰랐을 네. 분도 계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참 얄밉고도 영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리했다. 네. 일단 불출마 어떻든 간에 정치적인 거취를 밝힐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은 했죠. 근데 그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근데 도정 질문 자리라고 하는 게 지금 도정에 굉장히 현안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불출마 선언이 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얄미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는 모든 뉴스가 원희룡 지사는
주어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정치인으로 보면 되게 영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영리했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좀 얄밉다 쪽의 평가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 언론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과연 90일 전에 사퇴를 할 것이냐, 120일 전에 사퇴를 할 것이냐 그 계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3월 9일이 대선일이니까 뭐 그 전에 뭐 12월 9일이 될 것이냐, 11월 9일이 될 것이냐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온갖 추측이 돌았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표 자체는 굉장히 전격적이었다. 전격적이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뭐 현장 취재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주변에 계신 어떤 보좌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실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 당의 우리 그 또 다른 패널이신 김왕국 도의원님이 또 그날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나중에 한번 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건데 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지사님께서 내년 대권 도전 선언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권 도전 선언이 아니라 불출마 선언입니다. 라고 정정을 하고 지사님이 향후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출마한다 그랬습니다. 예,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예. 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또 뭐 꽃길만을 걷기를 바란다. 가시밭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사님의 길이 꽃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가시밭길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면은 이분도 모르셨구나. 주변의 어떤 측근들과 사전 논의된 방식은 아니었고 아마 사전 논의가 됐으면 아마 보도자료 배포도 하고 뭐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격적이고 좀 충격적인 그런 발표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질문이 예상이 됐잖아요. 양현식 의원이 질문하니까 질문 맞아요. 내용에 대한 예상을 했는데 그 답변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발언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참모들도 이런 정도 수위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서는 좀 작심하고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제가 그 말씀에 동감이 되는 게 양영식 의원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면서 그 입장을 밝혀달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 어느 정도 입장을 하니까 양영식 의원도 그만하면 됐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도 지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된 발언이다.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공을 던졌는데 아무도 그 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동안에 도정 질의가 끝나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 일단 도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지사는 작정을 하고 나왔고 이제 국민의힘 도당이라든지 아니 측근들하고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쨌거나 아까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원희룡 지사한테 이제 모든 이목이 집중됐다고 하셨는데 그 덕분에 사실은 도정 질문도 좀 맥이 빠졌고 온갖 이슈가 싹 가라앉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정 현안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제 도지사라고 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제주 지역의 어떤 정치적 구조를 보면 도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관료들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여타에 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제주 지역 현안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안개 속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임덕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간들이 좀 남았는데 그동안 지금 제주에 굵직한 현안들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뭐 어떤 뭐 본인의 어떤 대의를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 정치적인 환경도 많이 그때 고려가 됐을 거고 차기 선거의 역학구도도 많이 반영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출마 선언이 나중에 굉장히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레임덕을 그래도 최대한 좀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불출마를 좀 선언을 늦출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거에 비하면 지금 시기에 불출마 선언은 굉장히 빠른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이제 돈의 많은 언론들이 그러면
지사와 함께 그만둘 어떤 직책에 대한 요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한 기사들을 봤습니다. 네. 사실 정무부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도 관할하고 그 외에 관할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지사가 사퇴를 하게 되면은 같이 그만둬야 되는 그런 기관지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 조율, 업무 협조 내부에서는 벌써 지금 좀 약간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지사가 그만두면 같이 그만둬야 되는데 정무라인들은 그만둬야 되면 그 영이 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어공과 늘공의 대결인데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데 늘공의 입장에서는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관여하고 간섭하느냐. 어차피 갈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빠르게 레임덕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레임덕은 굉장히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지금 도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측면에서 그래서 이 레임덕 때문에 원희룡 도지사도 민선 6기 때 이런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자치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레임덕이 온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엔 또 말을 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어느 게 원희룡 도지사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모든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원희룡 도지사의 불출마 선언은 전지적 원희룡 시점에서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일 관심은 사퇴 시점이에요. 네. 언제가 될까? 어떻게들 예상하십니까? 그건 원지사만 아는 거 아니에요? 전지적 시점.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게 지금 사퇴 시점이 7월 조기 사퇴설. 이게 보니까 시사저널이 온라인판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 원지사하고 아마 서울본부에서 아마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를 하고 그게 이제 지난 23일에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기사 제목이 원희룡 제주지사직 7월에 던질 것 이렇게 뽑히긴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되면서 조기 사퇴설이 논란이 되면서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이걸 부랴부랴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소설을 좀 써보면은 사실 7월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사 측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해당 기자 쪽에서 7월이라는 어떤 확신이나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대화가 오간 시점에서 아마 기자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내린 게 아닌가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치적인 일정, 캘린더를 보면은 7월 사퇴설이 전혀 또 이거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 또 이제 완전 연소를 꿈꾸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완전 연소를 위해서는 몰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7월 조기 사퇴설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혀 없는 이야기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원희룡 지사의 화법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지 않고 뭔가 여지를 남겨두면서 그리고 굉장히 현란한 정치적 수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저런 말이 맞아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게 맞아 보이고 하는데 아마 7월이든 됐든 어떤 사퇴 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공보관이 기자실에 와서 굉장히 크게 언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후문까지 있는데 글쎄요, 꼭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고재열 기자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때는 굴뚝에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다 기자를 해본 입장에서 전혀 아닌 소리는 아닐 거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그 조기 사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전망을 해보죠.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오 지사가. 그런 부분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길 수 있다,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지만, 그게 원희룡 도지사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 그리고 선거라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들어봤는데, 본인이 출마할 때는 단 한 차례도 본인이 진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원 지사 입장에서는 이길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만, 지금 정치적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TK 영남 지역 의원들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상당히 좀 글쎄 원희룡 도지사 그렇게 탄탄한가?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지원을 사격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감안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죠. 저는 또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사의 전지적 원희룡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사실 야권 주자 중에 지금 꼽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 빼고는 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지금 원희룡 지사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빼고는 아마 원지사가 느끼기에는 다 고만고만하다. 야, 이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더구나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한번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선택을 받지 못한 이른바 과일로 치면 우리 결점과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이제 무결점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지사 재선에 성공한 어떤 무결점과로서 당의 나름대로 이런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재선 도지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수권 능력을 갖추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삼선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적인 감각을 키웠고 재선 도지사를 통해 가지고 수권 능력까지 갖췄다라는 부분을 아마 어필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사실 원희룡 지사도 이제 근데 하지만 이게 아킬레스건이 좀 있는 게 뭐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탄핵 정국에서 아시는 것처럼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었고요. 바른정당에서도 또 나와서 무소속으로 지금 당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약간 좀 보수적인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이 배신자라는 좀 약간 그런 낙인이 좀 약간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발목을 잡을지 이걸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칠 재보궐 선거를 하면서 그 정말 당내 경선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가 됐고 심지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처음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안철수 후보까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누그러뜨리면서 본인이 단일 후보로 나가가지고 보궐선거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확실히 당을 업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지금의 지지율 1위가 약간 모래성 같은 좀 허수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내부에서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만 확보하면은 내가 본선에 내가 단일 후보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즐거운 상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꿈을 꾸는 건 자유다. 근데 이제 그 뭐 시사저널 보도도 그랬지만 지사직을 던지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차례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사직을 던진다라니까 뭐 지사직이 뭐 유판의 유도 아니고 뭐 쉽게 이렇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글쎄요. 그 도민적인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정치인 원희룡, 대선에 도전하는 정치인 원희룡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이슈가 결국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봐야죠.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이제 뭐 서서히 약간 뭐 이렇게 지지 모임 같은 것들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뭐 도의원들이 일부 참여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예, 뭐 들리는 이야기들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이재명, 이낙연, 뭐 여권의 굉장히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뭐 이합집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돌아가시면서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뭐 다른 캠프로 찾아갔다라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다 보면. 지역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소위 말하면 이낙연계 그리고 이재명계라고 하는 특정한 계파 간의 세대결 양상이 이미 벌어졌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뭐 무슨 모임이 만들어졌다, 무슨 뭐 이렇게 회가 결성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정치권에서는 대선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 시작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도의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관망세다.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제주도의회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원희룡 지사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지지를 하거나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줄을 설 것이라는 상상은 사실 어렵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민주당 29분인데 지금 29분들이 보면은 지금 뭐 아까도 막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권에서는 지지율 1위와 이재명 경기지사, 뭐 이낙연 전 총리, 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절대적인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관망세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주도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오셔가지고 주민기본자산제 제한 설명회라는 걸 제주에서 하셨어요. 도민의 방에서. 네, 도민의 방에서 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같은 시간에 최백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분이 또 이제 기본소득제 관련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백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문이죠. 그러니까 친이재명계로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최백운 교수의 강연을 가면은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두관 전 지사의 강연을 가게 되면은 그쪽으로 또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두 군데를 돌아다니느라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다는. 예. 경조사집.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사진을 하나 같이 찍어주는 것도 이게 정치적인 부주거든요, 이게. 그럼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김두관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보면 이제 송창건 도의원께서 거의 좀 약간 홀로 굉장히 좀 약간 하시는 좀 그런 게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차피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네. 요게 이제 아마 분류가 될 것이다, 소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뭐 송창건 의원이야 뭐 김두관 의원 이렇게 지지를 밝혔지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정치가 생물이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그 그늘 밑에 들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현역 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공천권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쪽에 좀 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 뭐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드러내지 못하고 조심조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일 관심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사가 누가 나갈 건가예요. 일단 원지사가 이제 조기에 불출마 선언을 해주면서 혼자만 이제 가슴을 콩닥콩닥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뭐 지금 이야기가 오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민주당 쪽 이야기로 먼저 해볼까요? 글쎄요, 좀 민주당에서는 딱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주자들 이렇게 거론해 보면 거론될 수 있는 주자들이 이건 뭐 지금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오영훈 의원이나 유성근 의원이 정도 될 수 있고요. 뭐 현역 도의원들 중에 뭐 김태석 의장이나 뭐 박원철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을 밝혔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특히 언론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이 문대림 JTBC 이사장. 물론 이제 제가 2번 방송 토론에서 만나서 토론을 해봤는데 그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다시는 선출 취재 안 나간다고. 지난번 선거 때 얘기하시는 거죠. 했는데 글쎄요,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또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 정도가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만 프로그램 제목을 명쾌한 주 말고 애매한 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싹이 오른 모습이 아니고 뭔가 땅 밑에서 지금 발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또 다른 관측이 있습니다. 이제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금 굉장히 SNS를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많은 활동을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SNS를 출입하고 있는 많은 기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그런 설은 있더라고요. 또 오영훈 의원과 위성군 의원이 또 이제 같은 서기고등학교 또 이제 동기동창생 아니겠습니까? 아마 둘이 한꺼번에 나오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둘 중에 누군가 나오게 되면 둘 사이에 뭔가 내부 조율이 있고 좀 뭔가 정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은환 마사 회장도 권토중례를 노리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을걸요? 최근에 이 녹취록 내가 너만 시큰 놈에게 이렇게 기만당하면서 이 자식아 천하의 나쁜 놈 회장을 기만하고 말이야. 그래? 너 신님이 그래? 넌 한글도 못 읽나? 아마 이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김태석 전 의장님은 얼마 전에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갑자기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래요. 그래서 이분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확실한 킬러는 없다. 예, 여당도 야당도 확실한 킬러는 없다.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예전에 오영훈 의원과 같이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자신의 꿈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회의원 뭐 재선했으니까 그 이상 그 더 많은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어떤 정치적으로 기본적인 자세히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도민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애매한 주라 그랬는데 네. 좀 이것만 애매하죠. 이제 안겠습니까? 예상하고 예측하고 전망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현역 의원은 지금 송재호 의원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재판 재판이 결과가 걸려 있- 재판이 네, 걸려 코앞에 있고요. 있긴 그리고 하지만. 지금 보면 재판 결과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재판 때문에 지금 차기의 어떤 정치 일정을 생각하기가 상당히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송지혜 의원은 조금 논외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최종 대법 판결까지 나오는 것도 일단 시간적으로 좀 네, 기다려 봐야 기다려. 되고요. 그러니까 검찰 구형량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형량이 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언더가 될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회의적인 얘기도 드는 것 같고 뭐 어쨌든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건 완전히 무죄로 선고를 받지 않으면은 좀 힘들다.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그 상황에서 도지사직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 다음 총선까지도 예, 후보군에 그렇죠. 대한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 결과가 그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의 판이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예상들 중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내년에 정치부 기자님들 대단히 바쁠 겁니다. 국민의힘 쪽은 의외로 이제 민주당 쪽에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예측하는 손꼽는 후보들이 많은 것과 달리 국민의힘 쪽은 지금 딱히 이야기되는 주자들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어떻습니까? 애매한 네. 주라고 바꿔야 된다고 네. 했는데 명쾌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단 장성철 도위원장은 굉장히 득의의연할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넓어졌다. 물론 그게 본인이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에서건 여론에서건 이런저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치인 입장에선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장성철 위원장, 지금 현역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상일 제주시 위원장도 이런저런 소환될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딱히 주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그리고 인지도 싸움이죠.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선수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분 정도 그리고 또 의회는 원희룡 도지사의 예처럼 뭐 중앙에서 뭐 의회의 인물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좀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현재로서는 2분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성철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장성철 위원장에게 대해서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기회를 한번 줬거든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표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예상했던 좀 기대했던 성적이 좀 약간 미치지 못한 것도 좀 사실인데 그러면 장성철 위원장이 또 새롭게 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과연 당원들이 줄 것인가, 도민들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원희룡 지사가 빠지면 그 리더십 공백에 대해서 뭔가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원희룡 지사의 퀴즈, 원희룡 퀴즈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뭐 또 안동우 제주시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뭐 도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큰 선거를 뛰기엔 너무 정치적 무게감이 좀 약간 아직은 좀 모자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고영권 정무부지사도 했더니 본인은 정치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확고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동무 제주시장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안동우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스펙트럼이 정말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연 그런 선택을 입당을 할까요? 글쎄 그런 선택을 할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이제 뭐 들어요.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예. 예.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동무 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인, 농민운동에 헌신했던 정치인의 변화를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내년 대선이야 그렇다 치고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사에 불출마라는 상수 하나인데 변수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갈래를 지금 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시기도 거죠.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변수 중에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대선이에요. 대선에 누가 되느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선이 민주당이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누가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방선거 주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주자 말고도 정말 의외의 그렇죠. 제3의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가장 큰 영향은 어쨌거나 예. 대선 결과일 대선이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선거 결과도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이기면은 아마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권 초기에는 좀 약간 밀어줘야 된다, 좀 지지해줘야 된다는 좀 그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성훈 교육감도 이번에 그 교육행정 질문할 때 보니까 네. 뭐 가타부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출마하실 거냐라는 질문에. 도민의 관심보다는 정가의 관심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되면 이야기를. 정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성문 교육감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드물어 보이잖아요. 그쵸. 정치적 네. 성향이나 살아온 이력에 비하면.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교통 정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성문 교육감이 민주당에서 확실한 약속을 보장받지 않는 한 거기서 출마할 수 있을까? 그 당적을 가지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도지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제2도정에서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불태우고 싶다라고 하는 건 가질 수 있겠지만 글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의힘, 민주당 외에 뭐 또 다른 정당이라든지 뭐 시민 후보라든지 거론되는 변수 부분들이 또 중에 있나요? 하나가 네. 지금 이제 제주가치라든가 시민정치연대가 네. 출범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 중에 하나가 양당 체제 내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희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도 다수당으로 도의원 만들어놨더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다수당인 도의회의 모습들이 정말 저희도의 현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말 진보적인 목소리 그리고 생태나 환경에 대한 목소리 제대로 안 냈잖아요.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선택지를 만들고 싶다는 게 시민적인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유의미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런 선택지가 시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아마 제주 정치 역사에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거의 새로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내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민연대 저 제주같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내년 지방선거 특히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또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제3 후보들의 단일화. 예. 정의당, 제주도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공당으로서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녹색당 같은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고은영 네. 후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주 정치에서 이때까지 예상하지 못하는 카드를 꺼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쨌든 흥행에 성공하지 선전했죠. 않았습니까? 네. 민중당도 민중당대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할 건데 과연 그러면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분명히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단일화 방식이라든가 어떤 의제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뭐 일정 부분 뭐 좀 약간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단일화를 성공하면 정말 모처럼 정말 진짜 도지사 후보가 3자 대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많은 시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그리고 이제 시민 후보를 선출하는 뭐 어차피 경선을 할 텐데 그 경선 과정에서 시민적 공감대, 도민적인 관심을 끌어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지지율을 가진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시민 후보가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당선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인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양강구도에서는 싸워볼 만한데 이렇게 삼자구도가 되면 상당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시민정치 이 후보군하고 일면 나중에 뭐 시민연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책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주 정치 지형이 굉장히 큰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아주 초반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네. 이제 오르내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죠. 예. 이제 내년 선거가 되면 사실 아까 이제 대선 결과가 가장 크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고 했지만 지역의 어떤 주요 현안들 중에서도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지금 굵직한 현안들, 네. 뭐 갈등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어떤 현안들이 가장 좀 크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좀 지금 될 수 이공항 있는지.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고 뭐 가번에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뭐 찬성이 되든 그러니까 공항이 지어지든 아니면 공항이 뭐 반대에 대해서 좀 여러 도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항 제2공항 건설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든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굉장히 큰 파장이다. 그러니까 그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의 개발과 환경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그런 이슈에 어떤 식으로 정치인들이 대응할까, 후보들이 대응할까 이게 가장 큰 정책적 아젠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선거를 복기를 해보면요, 사실 어떤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대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당락이 갈렸거나 하는 것보다는 사실 막판에 가면 뭐 어떤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후보의 말실수 이런 거 하나로 이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슈를 굳이 하나 뽑으라면 아까 이제 김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제2공항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뭐 공이 국토부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내년 대선 때까지 이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국토부가 정리를 해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좀 약간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선거에서는 대선에서는 애매한 태도,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아무튼 뭐 이런 걸 반영하겠다라는 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지방선거에서는 이 제2공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싸움이 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론으로 정했듯이 무조건 제2공항 정상 추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시민연대, 정치연대 제주가치라든가 뭐 정의당, 제주녹색당 이 제3 후보들은 어떻게든 단일화하게 되면 분명히 제2공항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과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민주당의 선택이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판을 흔들 수 있는 제2공항에 대해서 판을 흔들 수 있는 뭔가를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애매하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는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깨톡을 날리면서 마무리를. 깨톡 오늘 하나요? 오늘은 근데 깨톡을 누구한테 날릴지 제가 약간 또 고민스러운데. 그만두겠다는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도 저도 할 얘기 있는데. 할 얘기 있어요. 저도 할 얘기 있는데. 발화하고 있는 많은 분들. 저 발화하는 분들 말고 저는 이제 뭐 원지사님께 이제 뭐 인사도 네.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깨톡을 날리면서 예, 깨톡 드리겠습니다. 네. 저거 보면 되나? 예. 아니 저 3번 카메라 보시겠어요? 예. 네. 예. 원지사님, 지난 7년 동안 참 많은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 제가 앞으로 평론을 하는 기간 내에 제가 절대 잊지 않도록 제가 노력할 거고요. 네, 잘 가십시오. 네, 사요나라, 짜이짠. 네, 김 박사님은 뭐 갑자기 깨톡 날리실 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제주도의사 뭐 차기를 준비하시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인영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게 제주파 3기를 그만둬야 된다는 일종의 세대 교체의 바람이었죠. 근데 막상 되돌아 보니까 세대도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고 세력을 바꾸는 힘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새로운 시대, 제주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